예, 2023학년도 수능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입니다. 실전 연습 1회고요. 두 번째 질문이죠. 최소제곱법과 연결의 법칙. 최소제곱법은 순위 나왔죠. 순위 나왔습니다. 연계가 된 지문이죠. 최소제곱법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거의 L그래프 이게 어려웠죠. L그래프, 그죠? L그래프. 이게 좀 어려웠다. 로그 사용하는 거. 그게 어려웠지. 최소제곱법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연계된 부분인데. 자, 봅시다. 사회학 분야에서 수치 자료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최소제곱법이다. 그러니까 사회과학 분야에서 뭐 어떤 자료를 분석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랍니다. 분석하는 방법. 최소제곱법은 이론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인 설명 변수가 영향을 받는 대상인 종속 변수. 그러니까 뭐 종속 변수는 결과값이죠. 결과값. 그다음에 설명 변수는 뭐 예를 들어 뭐 x축, 그죠? 예를 들어 뭐 y 이퀄 2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이제 종속 설명 변수고 요게 이제 값이죠. 결과값 종속 변수. 그러니까 뭐 이게 x축이고 y축 하면 x 값을 넣음에 따라 어떤 함수 y 값이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죠. 설명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향 받는 거고요. 결과값이고 영향을 주는 게 x값이다. 설명 변수다. 비례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그죠? 최소제곱법은 여기 비례적으로 이게 직선의 어떤 형태이겠죠, 그죠? 비례하니까 요만큼 증가하면 또 요만큼 증가하고, 그러면 또 요만큼 증가하면 또 요만큼 증가하고,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게 직선 관계일 때. 그 영향 정도를 실제 수치 자료로부터 추정하는데, 실제 영향의 어떤 정도, 영향을 주는 정도를 실제 수치 자료로부터 추정하는 데 쓰이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찍으면 이렇게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이다,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이다 이렇게 찍으면은, 순서상을 찍으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여기 몰려있는 데가 있을 거고, 그때 이렇게 가장, 그죠? 이 근처에 있는 요 직선, 가장 근접한 직선을 찾는 게, 요 점들로부터 가장 근접한 직선을 찾는 게 최소제곱법이다. 그 정도 순위가 나왔었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실제 영향을 주는 정도를 실제 수치로부터 추정하는데 쓰이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설명 변수가 x축이죠. x값이 변화할 때 종속 변수 y값이 변하는 평균치를 회귀계수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 이게 하면 변화하면 이제 회귀치가 나온다. 평균치, 변화하는 평균치를 회귀계수라 하는데, 바로 이 회귀계수가 최소제곱법에서 통해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었다. 회귀계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순서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회귀계수, 요 직선, 이게 이제 최적 직선, 이게 이제 회귀계수라 그런 거네요. 그죠? 가장 원하는 근접하는 직선을 가고 싶을 때, 그죠? 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소제곱법은 종속변수, 그죠? 결과값 y축의 실제 수치에서 종속변수 예측치를 뺀 수치를 편차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값이 있으면, 그죠? 여기 있으면, 직선이 있으면은 요거 뺀 거 이걸 편차라 한다, 그죠? 여기 있으면 이 값 편차. 그러니까 이 직선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 그걸 편차라 한다. 뺀 수치. 그러니까 실제 수치에서 종속 변수의 예측치, 그러니까 예측치를 직선이라고 보고, 이게 벗어나 있는 정도, 그죠?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 예측치를 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수치가 여기 이 점이고, 점을 찍었죠. 실제 수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예측치, 요 직선 위에 있는 요 예측치, 뺀 값, 요거를 이제 편차라 한다. 각 실제 수치에 대한 편차를 각각 제곱하여, 편차가 이제 양수가 나올 수가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뺄 때는 양수겠죠. 이 값에서 이걸 빼니까. 근데 여기 있으면은 요 값에서 이걸 빼면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겠지. 이게 다 제곱을 때려버린다는 거죠. 제곱 때려. 그죠? 제곱을 때린다. 모두 더한 것을 최소화한다. 모두 더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 뺀 거, 이 길이들, 그죠? 이 길이 음수, 양수 다 했는데 제곱을 때려버리니까 부호는 상관없을 거고, 이거 다 더한다. 그죠? 다 더한다. 여기에서 분산은 뭡니까? 분산. 수학적으로 분산은 이 개수만큼 나눠주는 게 분산이죠. n개. 응?
편차제곱의 합, 편차제곱의 합, 그죠? 편차제곱의 합에서 요거 개수, 이 개수를 나눠주는 게 이제 평균치. 이게 이제 분산값이죠. 분산값. 수학에서. 어쨌든 뭐, 그건 상관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죠? 최소화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이 거리를 가장 최소화한다. 그러면 이 점들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이 되겠죠. 구하는 게. 종속 변수의 예측치는, 예측치, 그 직선을 말하는 거겠죠. 예측치는 설명 변수, 종속 변수는 이제 그 y축을 말하는 거고, 설명 변수는 x축이라죠. x축에 미지의 회귀 변수를 곱하여 구함으로써, 자 봅시다. 종속 변수의 예측치는 설명 변수의 설명 변수에다가 회귀 개수를 곱하여 구한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예측치는 설명 변수에다가 회귀 개수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 종속 변수의 예측치다. 그죠? 함으로써 편차를 미지의 상태인 회귀 개수의 함수로 표현하고 회귀 개수를 곱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설명 변수에다가 회귀 개수 곱한. 그러니까 어떤 회귀 개수를 이용 함수로 하는 거니까 yx s에다가 뭐 2x 제곱 뭐 x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러니까 이건 뭐 x가 이게 함수죠, 그죠? 함수. 이 함수. 그러니까 이제 회귀 개수를 이제 x로 보는 거지. 변수를, 그죠? 그래 봐도 되고. 이런 식의 어떤 함수로 표현한다. 회귀 개수를 함수로 표현해 갖고 함수인 뭐 편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회귀 개수 수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죠? 이거 뭐 편차 제곱의 합을 이제 편차 제곱의 합이 함수가 되니까 그 함수를 최소화하는 어떤 뭐 구체적인 회귀개수 수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수의 최소값이 이제 뭐 회귀개수의 수치겠네요. 그죠? 현실에서는 뭐 설명 변수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설명 변수 외에도 뭐 종속 변수 결과값이잖아요. 그죠? 변수인데 이 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명 변수에 의해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종속 변수와는 실제 관찰되는 수치와는 괴리, 오차가 생길 수 있죠. 편차로 이 괴리를 편차라고 하는데 좀 오차, 편차. 그러니까 예측값이랑 실제 값이랑 다르다. 그 이유가 뭐 그 설명 변수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뭐 약간 뭐 예상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설명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대체로 요 값이 요거 곱하기 요거라는 것이고, 그죠? 요건 이해는 안 되지만, 그죠? 어쨌든 뭐 정의 내린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일단 오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제 예측 값에서 이제 관찰되는 값이 다른 이유가 뭐 설명 변수 외에 다른 값이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뭐 그 정도까지 이해되잖아요, 그죠? 최소 제곱법을 시각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2차원 평면, 그죠? x축, y축, 평면에 뭐 설명 변수, 그죠? x축, 이걸 가로축에 두고 정수 변수, 결과값이죠. 이거를 y축에다 둔다. 예를 들어 6개의 관찰 대상에 대해서 6개, 1, 2, 3, 4, 5 점이죠. 설명 변수와 정속 변수를 실제 수치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찍었죠, 그죠? 지금 점 찍어가지고 각 관찰 대상의 설명 변수와 정속 변수의 조합을, 이건 뭐 순서상이죠. 이것을 평면의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죠? 뭐 여기 뭐 2, 뭐 2,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설명 변수와 정속 변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6개의 점을 모두 표시하고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직선을 그린다. 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겠죠. 이 각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편차의 절대값으로 보고, 이렇게 수직거리 편차의 절대값, 그죠? 이라고 보고 6개의 수직거리 각각을 제곱한 수를 모두 더한다. 그죠? 요 거리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다 더한다. 나누면은 뭐 그 개수만큼 나누면은 분산이라 그랬죠. 제곱의 합은 최소 제곱법은 이 편차 제곱의 합을 직선의 기울기와 세로축 절편, 그죠? 절편을 약간씩 바꾸어 가지고 구한 편차 제곱의 합과 비교하여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 최적 직선이죠,를 택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거리가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이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구한다, 뭐 그거겠죠.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의 기울기가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기계수이다. 아, 회기계수라는 게 이거였네요. 그죠? 회기계수. 그러니까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측지에다가 설명변수에다가 그 뭐냐 이거 회기계수를 곱한다 그랬잖아요. 예측지에다가 설명변수에다가 미지의 회기계수를 곱한다 그러니까 예측지 y축이죠. 그 다음에다가 뭐 회기계수에다가 설명변수를 곱한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이 기울기죠, 그죠? y축, x축 기울기잖아요. 아, 회기계수 기울기구나. 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죠? 회기계수이다. 회기계수가 이제 기울기다. 결과적으로 직선은 점들의 아래쪽이나 위쪽이 아니라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되겠죠. 여기에 있거나 여기 있지 않고 직선이, 그죠? 왜냐하면 요 거리에 가장 가까운 거여야 되니까 사이에 위치하겠지. 또한 각 편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직선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이 기울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니까 요런 직선보다는 이제 여기에 있는 점, 그죠? 이게 이제 쭉 이 직선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겠죠. 이놈 때문에 이 직선이 쭉 끌어올라가겠지. 가까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여기 말고 조금 더 이제 여기 끌어올려진 이 직선을 말하는 거겠죠. 만약에 뭐 절편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좀 더 끌어올리겠지. 만약에 점이 여기 있다면, 이 점 말고 이 점 취소 여기다 하면은 이게 가까워야 되니까, 그죠? 쭉 끌어올리겠지. 그러니까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게 멀리 있는 점이다,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기울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게 이해되잖아요, 수학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뭐 최소 제곱법에 대한 뭐 최적 직선 구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엥겔 지수에 대한 얘기할 텐데 봅시다. 최소 제곱법을 가계의 소득과 식료품 소비의 연관 정도를 알아보는데도 적용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소득과 식료품 소비, 그죠? 소득과 소비 연관 정도에 따라 소득에 따라 식료품 지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식료품 지출액이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뭐 인과관계를 전제로, 이거 뭐 이게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뭐 그죠? 영향을 주죠. 소득이 많으면 뭐 비싼 거 사 먹고 돈 많이 쓰고, 뭐 조금 소득이 좀 적다 그러면 좀 덜 사 먹겠지. 전제로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뭐를 계산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달라지는지, 그죠? 소득에 따라 식료품 지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소득이 많으면 지출액이 많고, 소득이 적으면 지출액이 작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게 이제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소 제곱법은 요거 이제 사회과학 분야니까, 그죠? 뭐 엥겔 지수 이런 것도 다 사회과학 분야죠. 다른 소득 받는 거죠. 달라지는 이제는 식료품 지출액이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어떤 뭐 인과관계의 전제로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소득과 식료품 지출액이 각각 월간 100만원 단위 수치이고, 최소 제곱법으로 구한 직선의 기울기가 0.1. 그럼 뭐야? 그러니까 뭐 지출액이 각각 뭐 월간 100만원이고 100만원 단위고, 그죠? 100만원 단위이고, 뭐 최소 제곱법을 구한 직선의 기울기 0.1이래. 그러면은 일단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가 소득이면 뭐 0.1이라 그랬으니까 뭐 만약 여기 y절편이라면 이렇게 0.1 기울기가 0.1이라면서요. 그러면은 뭐 여기가 100만원이 증가하면 여기 0.1이니까 10만원이 되겠네요. 기울기가 이게 0.1이죠. 이것분의 이거니까. 그러니까 뭐 y절편이 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직선이 그어지겠네. 기울기가 0.1짜리 직선 맞죠? 이렇게 그어지겠네. 100만원 단위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뭐 0.1이라면 월소득 100만원이 증가할 때 식료품 지출액은 평균적으로 10만원이 증가한다. 맞죠? 100만원이 증가하면 기울기가 0.1이니까 1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요 그래프가 가능하죠. 요 그래프가. 한편 세로축 절편이 0.3이라면 절편이 여기 0.3이래. 0.3. 0.3이라면 소득이 0이더라도 식료품 지출액이 평균적으로 30만원 단위가 지금 그죠? 뭐 100만원 단위니까 0.3이니까 뭐 30만원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데 30만원을 써야 되네. 굶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굶고 살 수 없으니까. 소득 자료에 공적 및 사적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소득이 0이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공적이나 사적으로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0만 원이 생기는 거야. 생긴 거죠. 그 소득이라고 안 치더라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수입으로 식료품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소득이 0이더라도 세로축 절편이 0보다 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소득에 포함이 안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0일 때도 소득이 0일 때도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또는 실제로 소득이 0인 경우가 없더라도 수치 자료에 최소 제고법을 적용한 결과 소득이 0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식료품 지출액이 0보다 크게 노출될 수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소득이 0인 경우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만약에 이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보조금 이런 것도 그죠? 남이 주는 돈까지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소득이 0일 수가 없죠. 포함되니까 누군가 돈을 주니까 하더라도 수치 자료에 최소 제고법을 적용한 결과 소득이 0이라는 어떤 가정적 상황에 대한 식료품 지출이 1보다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소득에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남이 주는 돈까지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그으면은 이렇게 그으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직선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땡땡땡땡 꺼가지고 이렇게 가상적으로 그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죠? 이론상으로는 그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그어진다라는 겁니다. 직선의 연장선을 그으면 되니까. 위와 같이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면 잘 알려진 엥겔의 법칙 알죠? 엥겔 법칙 많이 들어봤죠? 식료품 비 얼마나 쓰는지, 그죠? 수입에 대한 식료품 비, 식료품을 쓰는 어떤 비율 이런 거죠. 쉽게 해석이 된다. 엥겔 법칙은 설명이 있네. 소득이 적을수록 소득에서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득이 작으면 그 소득에서 퍼센트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번다 하더라도 요만큼 쓰겠죠. 근데 조금 번다 하더라도 요만큼 써야 돼. 필수를 써야 되죠. 쌀과 라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사 먹어야 되는 거죠. 소득이 이만큼 한다 하더라도 요만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거 비율과 요거에 대한 이거 비율을 볼 때 이거는 50%라고 하면 이거는 30%이기 때문에 이게 높죠. 그 엥겔 지수가 높다라는 말은 소득에 비해서 필수로 들어가는 밥 먹는 데 드는 돈이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엥겔 지수죠. 엥겔 지수. 그러니까 엥겔 지수가 높으면 좀 수입이 작다라고 보는 거죠. 안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 변수를 X죠. X축이죠. X축을 가계의 소득, 종속 변수를 Y축이죠. Y축 결과값이니까 식료품 지출액으로 결정했을 때 이게 X축, Y축 했을 때 X축이 설명 변수 소득 여기가 이제 식료품 지출이라고 설정했을 때 세로축의 절편이 0보다 크고 절편이 0보다 더 크고 직선의 길이가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크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된다면 특정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어떤 소득에서 요 소득이죠.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이 적어질수록 높게 나타난다. 소득이 적어질수록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줄어드는 비율이랑 여기서 줄어드는 비율이 작죠. 이 줄어드는 비율이 그러니까 길이가 1보다 작으니까 그죠. 이렇게 줄어드는 것보다 이게 줄어드는 게 작죠. 요놈이 작잖아요. 요놈이 작다. 그죠? 차지하는 비율이 소득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소득은 많이 줄어드는데 이건 조금밖에 안 줄어든다. 그죠? 그냥 이야기는 좀 그런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소득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소비를 하는 거고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밖에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더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정도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죠? 모든 소비는 소득의 영향을 받지만 식료품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식료품 지출액의 규모는 예컨대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한 지출에 비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이 이만큼 있다 해도 이만큼 어차피 써야 되고 소득이 이만큼밖에 없다 해도 이만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죠. 쌀, 라면, 밥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이 소비가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문화 비율에는 이만큼인데 문화 비율을 안 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차이가 확 커지는데 뭐 밥값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당연히 소득의 큰 부분을 식료품 소비에 쓰면은 최소한 생계 유지 외에는 다른 지출을 할 여유는 적게 마련이므로 소득 대비 지출, 식료품 소비 지출액의 비율이, 소득 대비 식료품 소비 지출액, 식료품 지출액의 비율은 삶의 질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수입이 5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그러면 밥 먹는데 거의 40만 원 써야 되죠. 뭐 수입이 뭐 500만 원이다 하면은 밥 먹는데 뭐 한 100만 원을 쓴다 해도, 충분히 떵떵거리면 잘 먹고, 그죠? 먹고 싶으면 다 먹는다 해도 100만 원. 뭐 수익이 1억이라 하더라도 뭐 200만 원. 그죠? 이 수입이랑 이걸 비율을 따지게 되면 이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죠? 거의 뭐 80%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20%고, 1억은 뭐 0. 몇 %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퍼센트로 따지게 되는 거죠. 엥겔 지수라는 거. 쉽게 말하는 힘으로 소득 대비 비율은 삶의 질을 판단하는 거죠. 소득 대비 식료품 지출액의 비율은 한 국가 내의 소득 계층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죠? 국가 전체 평균치를 해가지고 국가 간에 비교하기도 하겠죠. 일정 시점 간격으로 짓게 되기도 한다. 국가별 비교 자료로 쓰겠죠. 뭐 어떤 나라가 잘 사니 못 사니를 알 수 있다. 복지정책 시행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때, 최저생계비 산정할 때 미국에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식료품 지출액에 3을 곱하는 방식.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할 때 식료품, 최소 필요한 식료품, 뭐 쌀, 뭐 김치, 라면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식비가 뭐 1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한 달에 곱하기 3 하면은 이게 최저생계비가 되는 거, 30만 원 준다 한 달에. 그러면 이제 최소로 인간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 된다는 뭐 조사 결과, 대체로 뭐 한 30% 정도를 식료품 쓰더라. 이렇게 좀 저소득층 가계에서, 그렇죠?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소득과 식료품 지출액의 관계가 정책에 직접 이용되는 사례죠. 지금 이렇게 보면 곱하기 3 한다 그랬으니까, 소득 충분성이나 뭐 식료품 가격의 수준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야 하는 정책들에서도 소득과 식료품 지출액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뭐 소득이 얼마나 충분한지 아니면 뭐 가격 이런 것까지 하는데도 그 정책 펴는데도 이게 도움이 되겠죠. 구체적인 정보는 필수적이다. 이런 사례 외에도 최소제고법은 어떤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제시하는 뭐 이론을 수치 자료로 검증하거나, 그러니까 최소제고법에 대한 얘기네요. 이런 사례로 보면, 최소제고법은 어떤 현상들 간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제시하는 이론을 수치로 검증하거나, 이론에서 예측하는 변수 간 관련 정도를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고자 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최소제고법을 이제 이런 때 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정책 반영하는 데도 쓰더라. 뭐 내용은 어렵지 않았는데, 그렇죠? 봅시다. 6번. 위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3번이랍니다. 그 다음에 기억. 7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3번이래요. 그 다음 8번. A를 적용하여 B의 내용을 그래프로 그릴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랍니다.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오케이. 뭐 적용하는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10번. 윗글 참고를 할 때 보기의 A, 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영연수. 그러니까 그죠. 넘어갑니다. 11번.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2번이래요.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